측면에 구자철이 있습니다. 레바논 쇼크를 잇기 위해 시작된 최종 아시아 예선 레바논 1차전. 감독도 바뀌고 라인업도 바뀐 우리나라는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죠. 이 경기는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의 캡틴이었던 우리 지성팍, 박지성 선수가 없이도 한국 축구가 충분히 아시아 무대에서는 강자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해야 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골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이제 경기 시작 20분 만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중원을 담당하는 기성용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대체 자원으로 구자철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사실 이 교체는 한국팀 입장에서 뭐 좋은 교체는 아니었죠. 왜냐면 전략적인 교체라기보다는 부상으로 인한 이런 변수로 인한 교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복수는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느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박지성 선수나 이영표 선수, 이 대표팀의 주축이 되었던 이런 선수들이 2011년 도에 은퇴를 하면서 뭐 한국 대표팀이 이대로 괜찮겠냐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진행된 경기였기 때문인데요. 뭐 오랜만에 불러보지만 지성팍 참 지금 들어도 참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리워지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홈팬들은 기립박수와 박지성 응원가의 여튼 뭐 구자철 선수가 투입되고 9분 뒤 전반 29분경이었죠. 박지성 선수 은퇴 후에 이제 제2의 박지성으로 당시에 불리우던 김보경 선수가 이건호 선수의 크로스를 왼발 슛으로 이어가면서 드디어 골을 뽑아냅니다. 이 골을 이제 골키퍼가 막기는 막았어요. 근데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문으로 들어가게 된 이런 행운의 골이었죠. 그렇게 이제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자 레바논의 이제 만회골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알아챈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진영에서는 반대로 이제 빠른 역습 전술로 변형하면서 카운터 어택을 통한 공격 전술을 들고 나왔죠. 그렇게 이제 후반 3분경에 우리 저 왼발의 달인이라고 불리우는 염기훈 선수가 정말 컴퓨터로 패스를 하듯이 킬 패스를 찔러주는데 이 골을 이어받은 이 김보경 선수가 다시 골을 기록하면서 점차 우리 대표팀에게 굉장히 유리한 양상으로 흘러갔죠. 그리고 뭐 이날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던 우리 손흥민 선수, 우리 지동원 선수가 이후에 투입이 되면서 이 공격에 더 열을 올리게 됩니다. 이 경기는 이제 이대로 끝나는 듯한 분위기가 충분히 좀 조성이 됐고요. 근데 이제 후반 45분경에 상대 수비 선수들이 멘붕을 타고 있었나봐요. 좀 결정적인 실수를 좀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구자철 선수가 쐐기골까지 넣어버려요. 그래서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 레바논전은 3대0으로 우리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가 이제 2011년 3차 예선에 이어서 1년여 만에 레바논을 제압하게 된 경기였죠. 그래서 기분 좋게 아시아 최종 예선 2차전까지 마친 이 구자철 선수는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신 2012년 런던 올림픽이었죠. 올림픽은 이제 국가대표팀하고는 다르게 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인데요. 이때 당시 구자철 선수 나이가 딱 마지노선인 23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15일 날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감독은 이제 홍명보 감독이었죠. 2010 광저우 아시아게임에서 호흡을 맞췄던 감독이었는데 또다시 올림픽에서 합류를 하게 된 거죠. 물론 구자철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구자철 선수가 주장을 맡게 됩니다. 당시 와일드카드에 이제 박주영, 김창수, 골키퍼에 정성용 같은 이런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자철 선수를 이제 신임을 한 거죠. 당시 올림픽 대표팀은 이제 2009년 청소년 대회 때부터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거쳐서 3년 5개월 동안을 이제 준비한 대회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거쳐서 거의 뭐 최종 수능을 앞둔 상황하고 비슷했던 거죠. 홍명보 감독이 당시 이런 얘기를 해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장인 구자철 선수가 덧붙여서 2002년에 느꼈던 기쁨을 이제 선수로서 내가 한번 재현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힌 채 출국을 하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멕시코, 가봉, 스위스와 함께 B조에 속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조별 예선 경기죠. 2012년 7월 26일 제1경기였던 멕시코 경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에 8년 만에 만남이었는데요. A매치에서는 이제 멕시코가 아무래도 뭐 한국보다 좀 전적이 앞서지만 올림픽 전적은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2승 1무로서 당시에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던 상대였죠. 이거는 저도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멕시코하고 이제 98년도에 그 월드컵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블랑코 선수가 이 가랑 사이에 공을 넣고 우리 대표팀 수비 선수들 가운데를 이렇게 점프하면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멕시코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좀 우습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물론 뭐 전력도 굉장히 강한 팀인데 이 젊은 선수들이 뛰는 대회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굉장히 우위에 있었더라고요. 여튼 뭐 이 경기 아무튼 시작되고 초반에 이제 서로의 탐색전이 좀 시작이 돼요. 아무래도 서로 좀 이렇게 뭐 밀고 당기기를 한 거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팀인지 일종의 기싸움이 시작된 건데 실제로 그래서 첫 슈팅이요. 전반 거의 뭐 20분경,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9분경에 첫 슈팅이 처음 나왔어요. 탐색전은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탐색전이 끝나고 나자마자 대한민국이 이제 공격을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아, 얘네들은 요 정도 사이즈구나 라는 뭐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멕시코는 뭐 이에 대응해서 선수비 후 공격 전술로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경기를 이어나갔죠. 결과적으로는 뭐 0대0으로 무승부로 끝나요. 뭐 공방전만 좀 펼치다가 다소 좀 허무한 경기 양상을 띠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게 되고, 같은 시각에 열렸던 가봉과 스위스전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위스나 이런 가봉과의 일전에서 다소 좀 부담을 안고 치러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일 제2경기 두 번째 경기였던 스위스전에서 한국은 이제 유독 좀 스위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기가 좀 많았죠. 국가대표팀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스위스하고의 경기를 떠올리면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이 당시 수비수였던 최진철 선수가 머리에 붕대 투혼을 펼치면서 경기를 했던 그런 모습들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좀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험악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기성용 선수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대 공격수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고 쓰러져서 막 실려 나가요. 뭐 단편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좀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전반이 마무리가 되고, 후반전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4분 만에 팔꿈치에 맞은 분노 게이지로 인한 슈팅이었는지 굉장히 벼락 같은 중거리 슛을 날리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서죠.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점점 끌어올렸고, 후반 12분경에 이제 와일드카드였던 이제 주맨, 우리 박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제 첫 골을 신고해요. 이 2012년 올림픽에서는요, 그 대표팀의 그 와일드카드였던 박정 선수가 스위스전에서 터뜨렸던 골이 이제 첫 골이 되는 거죠. 헤딩으로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남태희 선수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수 사이로 크로스를 정확하게 좀 올려줬고, 이제 공을 좀 위시하고 있던 이 박정 선수가 다이빙 헤딩 골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텐션이 막 올라갔죠. 전체적으로 좀 대한민국이 좀 주도하는 경기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찬물을 끼얹듯이 이제 3분 뒤에 후반 15분 스위스의 역습 상황에서 이노생 에마가라 선수에게 헤딩골을 허용하며 동점이 됩니다. 이노생?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스위스 사람이네요. 스미마생. 은변하네. 동점이 되자마자 이제 분위기가 다시 한번 스위스로 좀 넘어가는 듯 했어요. 왜냐면 동점골 허용하고 나서 파즈팀 카사닙이라는 선수한테 굉장히 좀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도 허용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번 편의 주인공이자 당시 대표팀의 주장이었던 구자철 선수가 또 그냥 있을 리가 없죠. 후반 19분경에 왼쪽에서 구자철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주는데, 이게 이제 상대 수비수를 맞고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흘러나온 볼을 김보경 선수가 왼발 발리슛으로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이 구자철 편을 찍고 있는 입장에서 이 골을 저기 구자철 선수가 넣었으면 더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튼 이 구자철 선수하고 김보경 선수의 이런 케미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대표팀 최종 예선에서도 이제 같이 발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스위스가 이제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좀 연발하면서 뭐 다소 좀 우당탕탕 이런 느낌의 공격을 막 전개를 하죠. 대한민국이 결과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리드를 잡으면서 이 경기를 2대1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전 승리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멕시코하고 나란히 승점 4점으로 조 2위에 오르게 됐죠. 네, 참고로 뭐 멕시코가 이제 가봉을 이긴 거죠. 그리고 이제 8월 2일 세 번째 경기였던 가봉전, 우리나라는 이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8강 진출에 염원을 품고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거의 뭐 가봉전만 잘 치르면은 8강 자력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참고로 저기 올림픽은요, 월드컵에 비해서 이 그 조별 예선에 참가하는 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별 예선 통과하면은 바로 이제 16강이 아니라 8강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팀의 그런 목표가, 이제 과거 목표가 이제 원정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 올림픽 대표팀은 8강이긴 한데 사실은 개념은 똑같았던 거예요. 조별 예선 통과가 목적이었던 거죠. 여튼 이제 이렇게 경기가 시작이 되고, 가봉이 당시에 이제 교체 인원이 거의 없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작은 충돌에도 좀 과도하게 액션을 취하면서, 저는 이제 경기 초반에는 이제 중동 팀들이랑 붙은 줄 알았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하는데, 수비주의 이런 속적인 플레이를 취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날카로운 역습 전술을 선택을 했는데, 가봉이요. 이제 이런 전술에 대한민국이 좀 흔들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 내내 그 골문을 좀 위협당하죠. 다행히 뭐 소득 없이 좀 경기가 끝나긴 했어요. 서로 0대0 무승부로 이제 전반이 끝났는데, 후반 시작하면서 우리 남태희 선수를 교체 투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당시 이제 올림픽 최고의 또 유망주로 꼽히던 선수가 당시 백성동 선수가 있죠. 이 선수가 좀 이 경기에서 빈번히 좀 기회를 놓치면서 지동원 선수하고 또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양상이 어땠냐면, 주도권은 우리나라에서 쥐고 있었는데 날카로운 역습은 또 막상 가봉이 하는 약간 그런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
진행되죠. 사실 이길 줄 알았던 경기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승부로 끝나고 우리나라는 이제 1승 2무로 조별 예선을 마치게 됩니다. 같은 시각에 이제 멕시코가 스위스한테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조 1위가 확정되었고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조 2위로서 8년 만에 올림픽 8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었죠. 이유가 뭐냐면